당신은 주말 오후 붐비는 쇼핑몰에서 커피를 들고 걷다가 평온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돈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편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매장 유리 너머로 보이는 할인 표시는 안전해 보이지만 그 가격이 왜 그렇게 낮은지 묻는 순간 이 시스템이 당신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드러납니다. 당신은 반갑시라는 단어가 축복처럼 느껴지지만 그 단어가 처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깨닫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당신이 보는 가격은 진짜 가치의 반영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판단을 유도하는 장치일까요? 처음에는 단지 개인 지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구조는 당신의 예산을 넘어 더 넓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할인 태그는 마치 안전벨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도를 높이게 만드는 가속 페달일 수도 있다는 점을 당신은 아직 모릅니다. 당신이 카드를 꺼내는 그 짧은 순간에도 가격은 이미 설계된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처럼 작동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소비자가 아니라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은 오랫동안 조용히 작동해 왔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떠올리면 세일이 드물던 시절과 지금의 끝없는 할인 풍경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게 됩니다. 변화는 서서히 왔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환이 위험 신호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합니다. 한때 할인은 재고의 신호였지만 지금은 생산 단계부터 계산된 가격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당신이 보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행동을 유도하는 기준점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 기준점이 높을수록 당신은 더 큰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지만 실제 지불 가치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안한 점은 이런 방식이 개인 소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논리가 투자 상품과 금융시장에서도 반복되며 규모만 커질 뿐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위험을 느끼지 못하지만 시스템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매장처럼 시장도 종종 가장 조용할 때 긴장을 숨깁니다. 지금은 단지 가격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메커니즘은 신뢰가 어떻게 설계되고 소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택권은 점점 줄어들고 결정은 더 빨라지도록 압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언제부터 이 익숙한 할인 풍경을 다시 의심해 보아야 할까요? 당신은 이 가격 구조가 왜 지금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최근 몇 년간 소비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었는지 떠올립니다. 과거에는 예외였던 할인과 특가가 이제는 기본값처럼 작동하며 정상 가격의 의미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마케팅 진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용과 기대를 재설정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 뒤에서는 비용과 품질, 그리고 위험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특히 저금리와 과잉 공급이 길어지면서 가격을 낮추는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당신은 왜 모든 것이 세일 중인 세상에서 오히려 불안이 커지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할인 자체가 아니라 할인이 상시화될 때 생기는 심리적 마비입니다. 사람들은 싸게 산다는 느낌에 익숙해지며 기준을 잃고 다음 선택을 더 쉽게 넘겨버립니다. 당신의 지갑에서는 작은 판단 오류가 반복되고 그 누적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개인 소비에서 시작되지만 곧 투자 행동과 위험 인식에도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질문을 멈추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시스템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의심은 비용처럼 취급됩니다. 할인과 혜택은 군중을 모으는 신호탄이 되고 그 안에서 판단은 평균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안도감은 종종 다수가 선택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선택이 항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장의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작은 균열이 생기면 그 충격은 개인의 지출을 넘어 포트폴리오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손실을 보지 않았기에 위험을 과거형으로 취급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보통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 가장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안정감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는 처음 어디서 시작되었고 왜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구조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처음 이 방식이 합리적 해결책처럼 등장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초기에는 남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 결정은 당시로서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예외적 장치가 반복되며 점점 표준으로 굳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할인은 사후 조정이 아니라 사전 설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가격과 기대를 동시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이동시켰습니다. 한때 가격은 결과였지만 이제는 행동을 유도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공장에서 계획표가 바뀌는 장면을 상상하며 그 작은 수정이 얼마나 큰 파급을 낳았는지 생각합니다. 원가를 낮추는 선택은 품질을 조금씩 바꾸었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며 누적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기에 소비자 신뢰는 그대로 유지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변화는 종종 가장 늦게 인식되는 위험으로 남습니다. 당신은 왜 같은 브랜드 이름 아래 서로 다른 등급의 상품이 공존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공존은 혼란을 줄이기보다 비교를 어렵게 만들어 판단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은 복잡해질수록 질문을 줄이고 선택을 빠르게 만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신이 매장에서 느끼는 익숙함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설계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소비자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반복 행동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한 번 형성된 습관은 가격 신호가 바뀌어도 쉽게 수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거 금융시장에서도 비슷한 전환이 있었음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위험을 분산한다는 명목 아래 구조가 복잡해지고 실제 위험은 더 깊숙이 숨겨졌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의 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선택을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당신은 이제 이 시스템의 핵심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며 왜 선택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좁은 통로로 유도되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먼저 기준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그 다음 할인을 제시해 판단의 기준점을 고정합니다. 당신의 뇌는 처음 본 숫자를 출발점으로 삼고 이후의 모든 가격을 그에 비추어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원가나 장기 가치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당신은 매장에서 같은 상품을 다른 가격표로 볼 때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스로 관찰해 보게 됩니다. 높은 기준점은 위험을 낮춰 보이게 만들고 선택을 빠르게 끝내도록 압박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개인 소비에 그치지 않고 투자 상품 설명서에서도 자주 반복됩니다. 예상 수익률이라는 숫자가 먼저 제시되면 손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기 쉽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친숙한 패턴을 느끼며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깨닫습니다. 구조는 복잡하지 않지만 효과는 누적되며 판단의 방향을 서서히 바꿉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선택의 순서입니다. 먼저 보여주는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당신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 순서를 정교하게 설계하며 당신이 질문하기 전에 결정을 끝내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이런 흐름에 올라탔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선택의 반복은 시간이 지나면 큰 방향성을 형성합니다. 이 방향성은 포트폴리오 구성과 위험 감수 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 위험은 종종 숫자의 배열에 의해 조정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해야 합니다. 이 구조가 흔들릴 때 누가 먼저 영향을 받을까요? 보통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가장 먼저 압박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선택들이 연결될 때 어떤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당신은 이 선택들이 서로 연결될 때 어떤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지 상상하며 작은 할인 결정이 어떻게 더 큰 움직임을 촉발하는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기준점을 받아들이면 그 판단은 주변 사람들의 선택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형성된 기대는 재고와 생산, 그리고 가격 전략을 다시 밀어올리는 압력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이 흐름이 마치 메아리처럼 시장 안에서 증폭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소비자의 반응이었지만 곧 기업의 계획과 금융의 계산으로 흡수됩니다.
이 지점에서 할인이라는 신호는 수요 예측의 근거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싸게 샀다고 느낀 경험은 다음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이터로 전환됩니다. 그 결과 공급은 늘어나고 가격 신호는 더 자주 흔들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흔들림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불안정성을 키웁니다. 당신은 여기서 왜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는 순간이 반복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작은 착시가 쌓이면 재고 조정과 자금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금융은 실물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더 공격적인 구조를 도입합니다. 당신은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조용히 등장하는 지점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기대가 유지될 때 레버리지는 효율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바뀌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 부담은 먼저 약한 고리에서 표면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개인의 소비 선택이 멀게 느껴지던 금융 구조와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처음으로 포트폴리오가 아닌 시스템 전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연쇄 반응은 한 번에 터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압력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늦게 인식합니다. 이제 이 압력이 실제로 어디를 통과하며 정리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압력이 실제로 정리되는 경로를 따라가며 왜 항상 같은 지점에서 문제가 드러나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시장은 과잉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먼저 가격 조정과 재고 이동으로 시간을 벌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지연은 겉보기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내부 긴장은 더 쌓이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 과정이 마치 수로를 막은 뒤 물이 고이는 모습과 닮았다고 느낍니다. 결국 압력은 가장 낮은 방어선으로 향하며 그 지점은 대개 유동성이 얇은 영역입니다. 개인에게는 신용 한도가 줄어드는 형태로 먼저 체감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재고 회전과 자금 조달 조건이 동시에 악화되는 신호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이때 연쇄 청산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현실감을 띠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의 조정은 다른 곳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며 파급은 예측보다 넓게 퍼집니다. 이 연결성 때문에 문제는 종종 특정 산업을 넘어 확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신은 시장 참가자들이 아직 침착해 보이지만 행동은 점점 방어적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합니다. 거래량이 줄고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이동합니다. 이 이동 경로는 눈에 잘 띄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뒤에야 인식합니다. 당신은 과거 사례에서 이런 국면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 수 있었는지 떠올립니다. 붕괴는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그 전에는 긴 정체 구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정체 구간에서 선택은 더욱 중요해지며 작은 신호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시스템이 멈추지 않았기에 위험을 과장된 이야기로 치부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구간이 준비와 부인의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압력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개인의 선택 범위는 더 빠르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관찰해야 할까요? 당신은 이제 경고 신호를 찾기 위해 시선을 넓히며 평소에는 무시되던 작은 변화들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격보다 조건이며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요구되는 문턱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큰 변동이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는 기준이 조용히 바뀌는 경우가 잦습니다. 당신은 은행 창구나 대출 조건 설명에서 단어 하나가 달라진 것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위험이 사라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재배치되고 있다는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순간에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언급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신은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을 이상하게 느껴야 합니다. 이는 수요가 강해서가 아니라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할인과 혜택이 다시 공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시스템은 압박을 느낄수록 더 강한 유인을 사용해 움직임을 유지하려 합니다. 당신은 주변에서 모두 괜찮다고 말할 때 오히려 숫자보다 행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결정에 더 오래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흐름은 이미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언론의 톤은 대체로 낙관을 유지하며 불안을 단순한 소음으로 취급합니다. 당신은 낙관과 안심이 동시에 강조될 때를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는 만기와 회전 속도가 점점 짧아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시스템이
시간을 벌기 위해 부담을 앞당기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신호들이 단독으로는 약해 보여도 함께 나타날 때 의미가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는 사이렌처럼 울리지 않고 일상의 소음 속에 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만이 그 변화를 구분해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본 뒤 당신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당신은 신호를 본 뒤 즉각적인 행동보다 사고방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준비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준비는 공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속도를 늦추고 판단의 여지를 넓히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모든 기회가 지금 아니면 사라진다는 압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종종 시간 부족을 강조해 질문할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덜 움직여도 되는 여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소비와 투자에서 반복되는 자동 반응을 하나씩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점검은 큰 결정을 미루는 완충 장치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흐름과 유동성에 대한 감각은 이런 시기에 특히 중요해집니다. 당신은 수익보다 지속성을 먼저 떠올리며 구조가 바뀔 때 어떤 선택이 유지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이 관점은 단기 성과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험의 비대칭을 인식하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수록 자신의 속도를 재점검할 필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군중의 확신은 종종 정보보다 감정에서 비롯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준비된 태도는 예측이 아니라 관찰과 여백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모든 시나리오를 맞히려 하기보다 틀렸을 때의 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려합니다. 이 접근은 화려하지 않지만 변동성이 커질수록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조와 조건을 이해하는 습관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당신은 다시 가격표와 조건서를 보며 무엇이 빠져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지만 판단의 질을 서서히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선택의 태도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이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음을 점점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호를 보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지연은 합리처럼 느껴지지만 종종 가장 비용이 큰 선택이 됩니다. 당신은 과거에도 변화가 명확해진 뒤에야 움직였던 장면들을 조용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결과는 갑작스러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래 준비된 흐름이었습니다. 부인은 공포보다 편안하기에 시스템이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왜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수록 불안이 줄어드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집단적 안도감은 개인의 관찰을 희미하게 만들며 질문을 사치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 순간에도 시장은 멈추지 않고 작은 조정을 계속 쌓아 올립니다. 당신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 선택의 폭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준비와 부인의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건을 확인하며 여유를 남깁니다. 반대로 부인하는 태도는 평소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변화를 무시합니다. 당신은 이 두 태도가 같은 정보를 보고도 전혀 다른 결말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맞히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범위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확률의 문제였고 확실성은 사후에만 존재했습니다. 당신은 확률이 불리해질 때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민은 숫자보다 생활과 선택의 구조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차이는 준비한 사람의 여백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이 흐름을 기억하며 다음 평온한 장면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흐름을 지나오며 결국 가장 위험한 순간은 위기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평온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스템은 무너질 때보다 유지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선택을 늦추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평온한 장면 속에서 무엇이 보이지 않는지부터 확인하려는 습관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습관은 공포를 키우기보다 판단의 깊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격이나 수치 하나만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조건과 속도,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의 패턴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시선은 단기간에 보상을 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을 지켜줍니다. 당신은 준비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현재를 견디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이 구조는 화려한 결정보다 조용한 점검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모두가 서두를 때 멈춰 설 수 있는 여백이 가장 값비싼 자산일 수 있음을 느낍니다. 부인은 지금 이 순간을 편하게 만들지만 준비는 다음 순간을 덜 아프게 만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신은 이 차이가 위기 이후가 아니라 위기 이전에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시장은 항상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그 선택지가 언제 사라질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역할은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느림과 보수성은 약점이 아니라 설계된 방어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이전과 같은 눈으로 가격표와 조건을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온한 장면은 더 이상 안심의 신호가 아니라 점검의 시작점이 됩니다. 당신은 다음 선택 앞에서 서두르라는 신호보다 멈추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질문이 완벽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당신이 지키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여백입니다.